태수야, 정말 부탁이 있어서 왔어. 무슨 부탁인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내가 암에 걸렸어.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 정말 많은 돈인 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3천만 원. 태수야, 정말 급해.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제발. 동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태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태수야, 나 같은 놈이 이런 부탁을 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내를 살려야 해. 제발,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다 봐. 안 일어나.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아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8시 태수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어요. 3년마다 열리는 정기 모임인데 이번이 졸업 45주년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동창회 가시는 거예요? 비서 김 과장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동창회는 그리 좋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제법 성공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창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글쎄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태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태수는 고등학교 시절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학비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죠.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해서 가게를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런 태수에게 학교는 피난처이자 희망이었어요. 공부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가서는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도 태수는 일을 해야 했죠. 그래야만 다음 달 학비를 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태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윤동구였습니다. 동구는 학교에서 소문난 일진이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주먹도 세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뒷골목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선생님들조차 동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야, 김태수, 오늘 용돈 얼마나 가져왔어?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어요. 태수는 그때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줘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주먹이 날아올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서 주신 용돈을 점심값까지 모두 빼앗겼던 그 시절. 태수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공부벌레 새끼가 돈은 꽤 가지고 있네. 동구가 비웃으며 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히 대들 수는 없었어요. 덩치 차이도 났고 무엇보다 동구 뒤에는 항상 일당들이 있었거든요. 맞기라도 하면 학교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게 뻔했습니다. 아들아, 점심은 먹고 다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면 태수는 네, 잘 먹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학교 매점에서 파는 가장 싼 빵 하나로 점심을 때웠어요. 때로는 그마저도 없어서 물만 마시고 버틴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동구와 그 일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괴롭힘이 태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들을 내려다볼 거야라는 다짐으로 버텨냈거든요. 그 다짐이 태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졸업 후 태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면서 낮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고 30대 중반에 용기를 내서 독립했습니다. 결국 태수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성공했으니까 당당하게 가보라고 격려해줬거든요. 토요일 저녁 태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 태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와, 태수 정말 성공했다더니? 사업 잘 되고 있다면서? 동창들은 태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접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그저 조용한 공부벌레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태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예전에 자신을 공부만 하는 바보라고 놀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역시 태수가 제일 똑똑했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동창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식들 자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도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회장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윤동구가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수가 기억하는 그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작업복 차림에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동구야. 오랜만이다. 몇몇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구는 조심스럽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예전 같으면 가장 좋은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을 텐데 이제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남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다른 동창들은 대부분 정장이나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동구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동구야, 요즘 뭐하고 지내? 총무인 최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동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전에 그 거칠고 당당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주눅든 모습이었죠. 태수는 그런 동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한 기분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동구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배를 제의해도 살짝 입에만 대는 정도였어요. 대화에도 거의 끼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성공했구나. 한 동창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구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동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러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까지. 태수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내가 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느꼈을 텐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동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먼저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동구야, 벌써 가? 누군가 물었지만 동구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작게 인사하고는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그때 태수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동구야, 잠깐. 동구가 멈춰서서 태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태수가 동구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 한쪽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동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태수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5년 만에 마주 앉은 이 순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커피 마실래?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혼자 커피를 주문하고 동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동구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어요. 키가 180cm가 넘었고 어깨도 넓었죠. 무엇보다 그 날카로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동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태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야, 김태수, 이리 와봐. 점심시간이면 을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 태수는 그때마다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동구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했어요. 안 가면 더 큰 일이 날 게 뻔했거든요. 오늘 용돈 얼마나 가져왔어? 동구가 손을 내밀면 태수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줘야 했습니다. 때로는 1,000원, 때로는 2,000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태수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점심을 먹어야 했고 필요한 학용품도 사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구는 그런 사정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공부벌레가 돈은 꽤 있네. 부모님이 돈 많이 주시나 봐. 동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태수는 억울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었거든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방과 후에는 슈퍼에서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을 그렇게 빼앗겼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태수가 오늘은 돈이 없어요라고 말했더니 동구가 화를 냈어요. 뭐?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동구가 태수의 주머니를 뒤져서 숨겨둔 돈을 찾아냈습니다. 학비로 낼 돈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겼어요. 그날 태수는 집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학비를 낼 수 없어서 선생님께 혼났거든요. 선생님, 집에서 돈을 안 줬어요. 태수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게 뻔했어요. 동구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태수는 혼자 모든 걸 참아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겨울날의 일이었어요. 태수가 점심값으로 가져온 3,000원을 동구가 빼앗아 갔는데 그날따라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아침을 거르고 온 날이었어요. 형, 오늘은 정말 배가 고픈데. 태수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 여기서 뭘 먹으려고 그래? 동구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날 태수는 점심을 굶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오후 수업 시간에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왜 맨날 나만 괴롭히는 거예요? 태수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같은 공부벌레가 제일 만만하거든. 맞아도 신고할 용기도 없고. 동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태수는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보복당할 게 뻔했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견뎌냈어요. 그런 날들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태수는 그때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 굴욕을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이 태수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동구를 보니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동구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수야. 동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부러움, 후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감까지.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구가 놀고 있을 때 자신은 공부하고 일했거든요. 괴롭힘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준 거였죠. 나는 동구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동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 건장했던 체격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일한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날카롭고 위압적인 눈빛 대신 지친 중년 남자의 절망적인 눈빛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태수가 물었습니다. 일용직이야. 건설 현장에서 막일하고 있어. 동구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구하기 어렵더라. 일용직이라니. 태수는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갔던 동구가 지금은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다니. 세상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가정은 어때? 결혼은 했고? 태수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아내하고 애들이 있고. 동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동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실은 동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태수는 눈을 크게 뜨며 동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민우한테 들었어. 내가 사업 잘한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나온 거야. 동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이미 감이 왔어요. 동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동구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돈도 빼앗고 괴롭히고 정말 잘못했어. 예상치 못한 사과였어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45년 만에 듣는 사과라니.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무식했고 힘만 믿고 살았지. 동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 너 같은 착한 애를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태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늦었지만 사과를 받은 게 다행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그 상처가 다 아무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또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부탁이 있어서 왔어. 드디어 본론이 나왔네요. 태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동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어.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암이라니. 그래서 동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거였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태수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정말 많은 돈인 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동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3천만 원. 태수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동구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을 거예요. 3천만 원.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는 걸 태수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태수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대가 윤동구라는 점이었어요. 태수야, 정말 급해.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동구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동구를 바라봤어요.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었어요. 언제까지 필요해? 태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금요일까지. 동구가 급하게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를 먼저 내야 한다고 해서.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으로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구에게 당했던 모든 굴욕과 상처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졸업식 날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기뻐하며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동구가 마지막으로 태수를 불렀습니다. 야, 김태수? 마지막으로 용돈 좀 내놔. 졸업식 날까지 돈을 뺏으려 하다니. 태수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형, 오늘은 졸업식인데. 태수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졸업식이 뭐 어때서? 어서 내놔. 동구가 차갑게 답했어요. 결국 태수는 그날도 돈을 빼앗겼습니다. 졸업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아껴둔 돈까지 모두 잃었어요. 그날 태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때 태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복수의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동구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태수는 복잡했어요. 정말 복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를 뒤로하고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태수야, 제발. 동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동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전에 그 강하고 거칠었던 윤동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상태인데? 태수가 물었습니다. 위암 3기야. 늦게 발견해서 수술이 복잡하대. 동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 태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동구가 밉다고 해도 그의 아내는 죄가 없었거든요. 무고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거의 감정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구야.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동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태수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 동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거절당할 거라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죄가 없잖아. 동구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의 빛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태수야, 제발. 동구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동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태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나 같은 놈이 이런 부탁을 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동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려야 해. 제발. 태수는 당황했어요. 한때 학교 최고의 일진이었던 동구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다 봐. 태수가 동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일어나.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동구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 순간 태수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통쾌함, 연민, 당황스러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 같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구야, 일단 일어나. 얘기는 앉아서 하자. 태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동구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다시 앉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많이 아파? 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부터 아예 못 먹어. 계속 토하고. 동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지금 상태로는 석 달도 못 버틸 거라고 했어. 태수는 동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과거에 원수 같은 사이였다고 해도 지금의 동구는 그저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몇 살이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 27살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동구가 답했습니다. 사위한테 부탁도 해봤는데 그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갑자기 3천만 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감당하기는 힘들 거였어요. 동구야, 솔직히 물어볼게.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어떤 기분이야? 동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창피해. 동구가 고백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혔던 내가 지금은 성공했고 나는 이렇게 몰락해서 자존심이 다 상했어. 태수는 그 솔직한 대답에 놀랐어요. 동구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자존심보다 아내가 더 소중해. 동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들으니 태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동구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도 보였습니다. 동구야,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태수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글쎄, 지금 생각해보니 질투였던 것 같아. 동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너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미래가 있어 보였거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복잡하고 그래서 더 괴롭혔나 봐.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동구가 자신을 질투했다니. 그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4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망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동구야, 솔직히 말할게.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 동구는 고개를 숙인 채 태수의 말을 들었어요. 점심 굶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내가 용돈을 빼앗아 가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어. 태수의 목소리에 그때의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배고프다는 말도 못했어. 걱정시킬까 봐서. 태수야. 동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 태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었거든. 너보다 훨씬 성공해서 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동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 동구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더라. 너도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니. 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거든요. 자신 같으면 절대 이렇게 관대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태수야, 정말 고마워. 동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도와준다고 안 했는데?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동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도움을 청하겠어. 태수는 동구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의 동구는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동구야, 내가 하나 제안할게. 태수가 말했습니다. 제안? 동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돈은 빌려줄게. 3천만 원.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동구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첫째,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갚으려고 하지 마. 내 형편에 갚을 수 있을 리 없잖아. 동구가 깜짝 놀랐어요.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준다니. 그럴 수는 없어. 반드시 갚을게. 동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태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일을 말하지 마.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동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 진짜 친구하자. 동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다니. 태수야. 동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렸으니까 그랬다고 치자. 이제 우리 60 넘은 할아버지들인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살 거야?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수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구의 아내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암세포가 많이 퍼지지 않아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태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동구가 태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고마워. 동구가 깊숙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내 상태는 어때? 태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완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 동구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동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 무슨 일인데? 태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경비일이야.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급여도 괜찮고 안정적이야. 동구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용직 전전하지 않아도 돼. 태수는 정말 기뻤어요. 동구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어. 동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임신했어. 내년에 할아버지가 돼. 정말 축하해. 태수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응, 아내도 완쾌되고 손자도 생기고 정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동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가족을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노력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하나 제안할게. 동구가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 가족끼리 한번 만나자. 내 아내도 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고 했어. 동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집사람도 만나고 싶어 할 거야. 태수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가족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동구의 아내는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태수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구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가장 큰 감사예요. 태수의 아내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삶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내년에 손자 태어나면 꼭 보여줄게. 동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곧 손자 생길 것 같은데 그때 같이 놀게 하자. 태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 도와주기를. 당신이 큰 사람이에요. 나라면 쉽게 용서 못했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태수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두 가족은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어요. 동구의 아내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약속대로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태수와 동구가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태수야,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동구가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이제 우리는 좋은 친구잖아. 태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정말 고마운 친구야. 동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한때 원수 같았던 사이에서 이제는 서로를 아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가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낸 거였죠. 인생 참 신기하다.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동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한 우정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아름다운 화해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